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각 34번이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걸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6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매번 나오는 거라고 보면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한 문제씩 볼 건데 여러분 이 매각이나 공매 쪽으로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다 하려면 진짜 양이 많아요. 세세하게 다 이제 처음부터 이론 정리처럼 쭉 다 보려면 이게 되게 많거든요. 디테일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다 보진 않을 거고 이론 정리 쪽은 웬만한 거는 이제 그 뭉치별로 이렇게 제가 뒤쪽에 다 해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보기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필요한 이론을 찾아가서 거기에 관해서 한정적으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보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매기관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요거에 대한 이론 정리를 보고 올게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자, 460쪽 보세요. 460쪽. 여러분, 방금 말한 거를 그냥 정리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류했죠? 세무서에서. 그렇다면 세무서장이 공매하는 것이 공매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살 사람들 모여라 해서 파는 걸 공매라고 하고요. 원칙인데 그 자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이거 좀 공매해주세요 라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알아둡시다.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뭐 당연히 공매를 대행할 수 없다 라고 해도 틀린 거겠지. 공매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언제나 세무서장이 공매를 해야 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겠죠. 오케이. 공매는 지방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시군구, 자치구에서 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뭐 이런 거, 이런 2번 보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받아들이는 걸로. 자주 봐서 반복해서 숙지하시는 걸로 합시다, 우리. 자, 4번 볼게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 진행 중인데 압류한 재산. 압류 괜찮다고 했잖아. 압류는 된다고 했잖아요. 압류한 재산은 청구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오케이.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앞쪽에서 뭐 틀린 문장 뭐였어? 이의신청, 심사 청구가 진행 중이면 압류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라고 했지. 이의신청, 요런 게 진행 중이더라고 하더라도 압류는 괜찮아요. 다만 뭐는 안 된다고 했어? 팔 수는 없다고 했지. 그게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공매는 할 수 없어. 그죠? 만약에 판매해버렸는데 심판 청구 결과 국가가 패했어. 그럼 납세자는 돌려주세요 했는데 압류한 거 돌려주세요 했는데 그거 팔고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지. 갖고 있다가 혹시 납세자가 승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요. 됐죠? 판매하면 안 돼요. 행정소송법 23조에 따라 법원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공매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모르더라도 이 뒤쪽에 법원에서 강제징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공매를 하면 안 되겠죠. 요 정도로 받아들입시다. 행정소송법 우리가 여기서 지금 1조부터 공부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핵심은 여기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강제징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를 이때는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3번을 좀 볼 거예요. 3자가 압류재산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 공매를 할 수 있다. 요게 틀린 건데 요거 우리 많이 표현되죠. 우리 지금 앞쪽에서도 3자가 소유권 주장한다는 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김에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460페이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국가가 체납자한테 가서 압류한다라고 해서 재산을 이것저것 압류해 왔는데 그 압류한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다음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체납자한테 압류해 가신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재산은 그 체납자 게 아니고 제 거예요.
라고 3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 그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3자가 있다는 거지. 그 3자는 여러분 매각하려는 5일 전까지 그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경우를 나눠서 봅시다. 일단 경우 1, 여러분 제 3자가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하고 반환 돌려주세요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 나라가 나는 모르겠고 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 3자께 맞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라에서 팔아버렸다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강제징수를 그래서 일단 정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일단 정답을 알겠죠. 반환을 청구하면 일단은 강제징수 판매를 중지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일단 그리고 살펴보는 거야. 일단 중진해두고 살펴보는 거야. 자, 파란색은 경우 1과 경우 2-1과 경우 2-2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살펴봤더니 자, 제 3자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대요. 이건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더 볼 것도 없어. 제 3자께 맞네. 잠깐 체납자가 뭐 빌려서 쓴다고 잠깐 갖고 있었던 거네. 당연히 그 경우로 확인이 된다면 압류 해지해야죠. 해지해야죠. 맞죠? 근데 판단해 봤더니 이거는 제 3자께 아니라는 거야. 세무서에서 판단해 봤더니 체납자께 맞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뜻을 제 3자에게 통지하면 돼. 그래서 제 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걸로 세무서장이 판단했다는 거지. 그럼 제 3자한테 제 3자분 제가 이런 근거로 판단해 봤더니 이거는 체납자께 맞다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통지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징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자, 2-2에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경우 3-1로. 부당하다고 통지를 받아서 3자가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이제 법원에서 확인받아 올게요 라고 하는 거야. 아까 경우 2-2에서 제가 정정할게요. 통지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바로 팔면 안 되겠죠? 지금 말씀을 정정합니다. 3-1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통지를 받은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3자가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요? 나는 소송할 거야. 그럼 체납자한테 야 그거 내 거잖아 라는 소송을 건다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일단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세무서장한테 말해야 돼요. 저 부당하다고 통지하셨네요. 저는 제 거라는 소송을 지금 체납자한테 대상으로 걸었거든요. 그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를 말하면 돼. 15일 안에 세무서장한테 증명해야 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를. 근데 그렇게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무서는 그때 강제징수를 계속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 정정합니다. 통지하고 바로 강제징수를 진행하면 안 돼. 15일 동안 기다려야 돼. 15일 내에 이 3자가 체납자한테 그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증명하면 이제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겠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혹은 소송 제기하고 사실을 세무서장한테 증명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진행한다고요. 진행하면 돼. 자, 3-2번.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나 소송 중이에요 라고 하면 세무서는 기다려야겠지. 팔면 안 돼요. 그러고 기다려보는 거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3자가 자기 거라는 걸 확인받았대. 납세자, 체납자, 법원으로부터. 그렇다면 당연히 압류를 해제해야겠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지만 보통은 이번 경우도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쵸. 제3자가 기본적으로 주장한다면은 일단 홀드하라는 거야. 판단을 기다려야 되니까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기다리라는 거. 일단 이게 문제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풀이하셨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압류 재산을 압류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의계약이란 공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압류재산의 매각을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수인을 선정해서 간략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야.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접하게 되죠. 일단
공식적인 어떤 엄격한 절차보다 수의계약은 약간 간략한 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매각 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강제징수비도 지금 못 메꾸겠대. 그렇다면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2번, 오래 걸리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매각해야 된대. 공개 입찰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하다 보면 이 자산 자체가 부패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오케이, 얼른 팔아라. 수의계약해도 된다. 3번,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이다. 수의계약 가능. 4번, 법으로 여러분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된 재산이야. 만약에 어떻게 해서 뭐 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총포류 이런 거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 근데 그거를 공매해가지고 사실 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격을 갖춘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계약이 맞다는 거야. 그리고 5번. 공매를 한 번 했어요. 그 1년 동안 5회 이상 공매했는데 안 팔린대. 수요가 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간략하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번. 공익을 위하여 공매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적당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한테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이걸로 풀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절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1번. 수의계약이 아니면은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 같대요. 매각대금이. 맞죠? 1번 봤어요. 부패될 것 같대. 빨리 팔지 않으면 부패될 것 같대. 수의계약 오케이. 4번.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되어 있는 거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파는 게 맞겠죠. 공익을 위해서 또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파는 게 맞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해야겠죠. 3번. 1회 공매하고 1년간 3회 아니에요. 아까 5회라고 했죠.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3회 아니야. 5회 5회 이상 공매하려고 했는데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살 사람을 찾아서 팔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봅시다. 공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또는 물적 납세 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에서 또 요 개념을 한번 공부할 겁니다. 내용 밑에 한번 볼게요. 찾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정리된 거는 많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다 하시지 말고 요런 식으로 보기 보고 필요한 거 찾아가서 푸시고 요런 식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물적 납세 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의무를 재산을 매각하고 나서도 그리해도 모자란 경우에 한해서 보충성이에요. 매각한다는 거예요. 1번. 됐죠? 요 맞는 표현.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봅시다. 해설이 길죠. 2번. 세무서장은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3년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게 틀렸는데 요것도 이론을 보면서 정리하시죠. 뒷페이지 2번을 찾아갑시다. 같이 찾아봐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자, 공매 참가의 제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은 3년이 아니라 2년이야. 여기 좀 구석지긴 하지만 국세징수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2년간 출입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는 거죠. 공매 참가, 결정,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요. 교란했다는 거지. 그죠?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경우가 적발됐대. 3. 거짓명으로 매수 신청을 했대. 페널티가 있어야겠지. 3년은 아니고요. 2년이라는 점. 외웁시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년 아니다. 2년이다. 라는 점.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청 가격 또는 공매 예정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배우자의 재산인 경우 어느 정도 구매, 매입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 그 내용이에요. 볼게요. 3번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다음의 구분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약간 주겠다는 거예요. 채권 체납자의 배우자의 경우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이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최고가 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요 최고가 매수 신청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공매를 진행해요. 그래서 서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나 얼마에 살게요, 얼마에 살게요 이런 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공유자한테 말하는 거야. 공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우선 가격을 막 적어서 내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가격이 있을 건데 제가 그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거라고요. 최고가 매수 신청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산다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없어. 그 경우에는 공매 예정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공유자나 배우자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면 그 금액으로 넘기겠다는 거야. 제도상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3번 됐고요. 4번. 요 4번 문장은 아까 나왔던 거죠. 행정소송법 23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더라도 이어지는 내용. 법원이 강제징수 정지해 라는 결정이 있다면 당연히 공매를 정지해야겠죠. 논리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될 거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돼. 행정소송법을 여기서 공부할 게 계제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세무서장은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된다면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출되었던 지문은 아까 4번 나왔던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한번 기출되었던 보기들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보면서 숙지하세요. 뒤에 있는 이런 이론 정리를 다 알기는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시 나왔을 때 변화구까지 대체할 수 있게 충분히 반복해서 숙지합시다. 되셨죠? 잠깐 쉬셨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